자, 우리 이제 부자보라는 수업이에요. 약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부산 자사고 일반고의 모든 것입니다.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일단 선생님 소개부터 하고 갈 건데 선생님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력과 스펙을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부산에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저 정도 되는 스펙은 찾기 어려울 겁니다. 대치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스펙이 좋다고 다 잘난 선생님들은 아닐 거고 강의를 한 지 꽤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커리어라든지 이력이라든지 해온 걸 보시면 아마 아실 거고 수업을 들어보셔도 아실 거예요. 사실 이력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부산 수업을 들어와서 제일 심혈을 기울였던 게 이겁니다. 되게 뿌듯하고 아마 저 말고는 이걸 못할 거예요. 지금 이제 올해로 거의 한 부산에 있는 30-40개 이상의 학교를 매핑을 끝냈어요. 그래서 학교 수준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 그 다음에 2019학년도부터 2019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어떻게 변했고 올해 내신 또 어떻게 변했냐. 이런 부분을 좀 하느라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대비 홍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못했었습니다. 분석은 다 끝냈고 지금 여러분 학교가 되게 다양한데 이유는 알아요. 여러분 본인들께서 되게 잘 알아보시고 선택한 수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학기 중 학생 수가 있고 방학 학생 수가 있는데 거의 한 2배 차이 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학교별 내신을 다 못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학교별 내신을 깔아주는 경우는 이제 와서 수업을 듣는데 그게 아니라 방학 때 실력 레벨업이 가능한 이 유일한 시즌에 딱 제 수업을 선택하시는 거는 거의 부산에서 이제 점점 탁월한 선택이 되실 거고 왜냐면 이런 분석을 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드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부산 지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랭킹에 올라가 있는 학교가 두 군데죠. 여기 나와 있는 해운대고 의대를 1년에 53명 정도 보내고 그 다음에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데는 이제 부산 외고. 자, 그러면 이거 외에도 당연히 좀 보내는 학교들이 있어. 그런데 보면 이름 아예 못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건 뭐냐면 대구 수성구는 일반고인데도 이름을 다 올려놨잖아. 이제 이 차이를 저는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원래 대구에도 수업을 했었고 이제 대구 학생들이 중학교 때 가져가는 커리큘럼 차이와 이 부산 학생들이 가져가는 커리큘럼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제가 그걸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설득이 안 되시다가 올해는 설득이 많이 되셨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설득되신 부모님들께서 아마 여러분 1학기 내신 결과에 따라 제 수업 선택하신 것 같아.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수업은 저 좀 따라올게요. 자, 이 부분인데 지금 이게 지역에 따라서 다루는 내신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 거점 국립대라고 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 국어교육과가 있을 거야. 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서울 쪽에서는 서울대 국어교육과의 주요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학교 선생님들도 뭐 공부를 했을 거고 임용을 되셨을 거고 할 거 아니야. 사실 이제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제 부산대 국어교육과와 서울대 국어교육과에서 가르치는 약간의 내용 차이가 저는 첫 번째로 보였고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거 이상으로 실제 여러분이 자사 일반고에서 내신을 어떻게 다루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제가 지금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제 빅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전출 정보를 가지기도 하고 기간제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면서 경향성 변화가 계속 있고 특히 개념이 바뀐 게 되게 많아요. 그걸 정확히 정리해 드릴 건데 1차적 목표는 이걸 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선생님 저는 내신이 되게 중요해서 왔는데 알고 있어. 자, 수능형에서 필요한 개념이 10개 정도 된다면 내신형은 한 5배가 더 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수능형으로 잡아놨을 때 핵심이 되는 개념들을 정리할 수가 있고 요령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기 싫은데 되게 요령껏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공부량 대비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게 이쪽이야 오히려. 자, 그리고 내신 들어가면 이거는 제가 왜 디테일 들어가기가 되게 조심스럽냐면 이거는 학교 선생님마다 조금씩 차이가 생기세요. 그래서 저는 100%는 내가 갈 수 없어. 왜냐면 학교 선생님마다 차이가 다 생기니까 80% 정도 완성을 해드릴 거고 계약하셔가지고 20%는 학교 선생님 내신하시면서 채우세요. 이 부분은 선생님마다 조금씩 다른 지점들이 있고 제가 이 부분도 애들아 이러이러한 거는 공통적으로 가르치시는데 어떤 학교는 이렇게 이렇게도 차이가 있다더라 라고 해서 이런 것도 다 연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1강으로 제일 어려운 것부터 건드리려고요. 중세국어 문법 개념 총정리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 학년부터 교육과정이 바뀌셨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해운대고를 들어볼게. 해운대고는 1학년 때 공통국어 1, 2를 나가요. 그래서 공통국어 1, 2가 들어왔으니까 국어 시험을 2번 치는 거야, 얘네는.
자, 그리고 이게 1학기야. 2학기 어떻게 나갔냐면 얘네가 화법과 언어를 나가요. 그래서 문학하고 독서가 아예 빠진대. 이런 학교도 처음 봤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화법하고 문법만 내는 그런 진도로 나갈 거야. 그래서 이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해운대고가 좀 특이한 것 같고 대부분의 일반고는 어떻게 나갔냐면 고1 때 음음 변동을 나갔을 거예요. 자, 이거 좀 질문 좀 해볼게, 얘들아. 고1 1학기 때 문법을 안 나간 학교 손. 있을 리가 없죠. 해운대고는 안 나갔다니까, 올해는. 두 번째. 음음 변동을 안 나갔다 손. 없을 리가 없죠. 음음 변동은 다 나갔을 거야. 음음 변동 나갔다 손. 자, 음음 변동 알죠? 예. 다 아실 거니까. 자, 이게 2학기에도 나오는 학교 손. 번쩍 들어야 돼. 잘 모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일단 보충 영상으로 드리려고요. 그럼 2학기 올라가셨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중세국어예요. 그래서 일단은 중세국어를 할 건데 외울 것도 많고 건드릴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3시간 내내 나가면 아마 힘드실 것 같고 이 수업 목표가 중세국어 문법하고 고전문학 같이 정리해 드리는 거거든. 그래서 첫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 좀 많이 다르거든. 항상 수업을 시작할 때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같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좀 나갈 거고, 과제 충실해 오시면은 여러분 수준 차이 없이 따라오시는데 지장 없을 겁니다. 자, 이쪽으로 올게요. 자, OT니까 간략하게 설명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수준은요, 지금 5등급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5등급 기준으로 1, 2등급 확보하는 데 필요한 개념과 문제풀이는 다 할 건데, 당연히 목표는 1등급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수업을 하잖아. 100% 다 따라오는 학생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여기 80% 정도만 따라와도 1등급 꽂아요. 근데 80% 미만인 친구들 또는 아직 습관이 덜 잡힌 친구들 또는 아직은 좀 피지컬이 딸리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제 수업 목표는 일단은 이걸 만들어 드릴 건데 습관과 피지컬을 잡아드려야 되고 이게 방학 기간에만 가능해요. 왜냐면 3월달, 4월달 저는 알거든. 매년 보니까 엄청나게 바빠요. 과제를 내줘도 해올 시간이 없습니다. 자, 다만 이제 방학 때는 가능하니까 매일 1시간 분량의 과제가 나갈 거고 미뤄두면 여러분 정말 많아집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제가 친절히 특별히 클리닉도 진행을 할 거니까 과제가 안 돼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부대끼면서 사시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부모님들 일단 원하시는 거 여러분도 그냥 내려놓고 오셨을 거고 열심히 하시러 오셨을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학기 예상 범위에서 킬러 파트들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보충 영상이 나갈 건데 일단 보충 영상에서 문법에 아주 기초적인 게 있을 거야. 자, 이런 거는 그냥 드릴게요. 공부해서 오시면 되겠고 그때그때 약간 하루에 우리가 수업마다 한 20분 정도씩 과제를 제대로 해왔는지 그 다음에 공부는 제대로 했는지 테스트를 좀 할 겁니다. 그다음 1학기 범위도 필요한 친구들은 드릴게.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쪽을 얘기하는 건데 문학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출제 빈도가 높은 거를 뽑아도 한 100작품 정도 나오거든. 이 100작품은 제가 자료랑 영상을 드릴게요. 부지런히 정리를 해오시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수업 시간에 다룰 겁니다. 미리 부지런히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중요한 건 이거는 약간 제 욕심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욕심을 좀 많이 부렸어요. 왜냐면 여러분, 자, 나중에 정규분포라는 걸 배우실 거야. 확률통계에서. 자, 여기는 정확하게 5등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 스탠다드는 어디겠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전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참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항상 다짐하는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제 위치를 알고 있어요. 저는 모의고사를 치거나 수능을 딱 쳤을 때 상위 0.3%에서 한 0.1%를 했던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1등급이면 상위 4%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이 어디 있었는지는 보이셔야 돼. 여기까지. 그럼 제 기준은 항상 여기에 맞춰져 있거든. 그리고 청출어람이라고 여러분이 나는 재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벌써 포기하실 때가 아니고요. 비슷하게 하시다 보면 어느새 비슷해져 있거든. 저는 여기 레벨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야. 그냥 받아들이시다 보면요. 어느새 이쪽이 스탠다드였던 친구들이 여기로 바뀌어 계실 거예요. 제 수업의 강점은 그런 겁니다. 물론 죽어도 이 에너지를 안 쓰려고 하는 학생들하고는 좀 많이 다투게 되는데 그래서 학기 중에는 열심히 내신 하시고 방학 때만 딱 에너지 쓰셔서 이 수업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카메라.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십시오. 자, 여러분 필기를 해야 되거든. 자, 준비물 안 들으셨군요. 일단 준비물은 사색 펜 들고 오시고 두 번째는 이 두색 형광 펜 들고 오세요. 선생님 저는 패드에다 할게요. 자, 무조건 노트에다 하시는 거야. 뭐 패드 하셔도 돼. 근데 여러분 서술형을 치잖아. 그럼 서술형 여러분 패드로 써서 낼 수가 없죠. 종이 쓰는 연습하셔야 돼. 자, 그리고 국어 노트 들고 다니세요. 자, 선생님 국어 노트 없는 학생들 좀 필기할 수 있게 나눠주십시오. 준비물이고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중세 국어에서 이미 사실 중2 때 배우셨어야 돼요.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자, 굉장히 과학적이고요. 세종대왕님은 당연히 이과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중세 국어를 가르치고 배움에 있어서도 이과적으로,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려고 하지 문과적으로, 암기적으로 하는 순간 터져요. 자, 그러면 이과적으로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철학이야. 종교야. 철학과 종교는 바꿔 얘기하면 세계관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마찬가지야. 그때는 유교적 철학과 종교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유교에서 봤을 때 세상 만물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었어. 첫 번째, 양성, 플러스예요. 두 번째, 음성,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중간에 낑겨 있는 것도 있었겠죠. 중성이야.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천체는 점으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땅에 깔려 있는 땅, 그 다음에 거기에 서 있는 인간.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냐? 천, 인, 지.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쓰기로 한 거지. 자, 기본이 되는 훈민정음 맨 처음 만들 때 어떻게 할까? 그래, 세상 만물과 그 중간에 서 있는 인간을 글자 속에 한번 넣어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첫 번째 모음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갔다고? 천, 지, 인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천에 해당하는 애들은 무슨 모음이야? 양성 모음이 됐을 거예요. 지에 해당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음성 모음이었을 거야. 인에 해당하는 거는 중성 모음이에요. 자, 이 표는 암기하셔야 돼. 되셨어? 그래서 양성 모음, 음성 모음, 중성 모음이요. 자, 순서대로 갈게. 천은 아까 뭐였다고요? 점을 찍었어요. 얘의 이름은 뭐냐면 아래 찍는 점이었고 아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아래아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아까 보면 으 있었죠? 얘가 으가 됐을 겁니다. 인, 이가 됐겠죠. 그래서 어떻게 양성 모음 계열은 이런 애들, 음성 모음 애들은 이런 계열, 그 다음에 중성 모음은 얘 하나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이게 뭐라고? 모음 조화표입니다. 자, 자사고 중에 이제 제일 잘하는 학교가 휘문, 상산 이런 데인데, 작년 고3 휘문 문법 문제 서술형 정답이 뭐였냐? 왜 중세국어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게 여러분 때부터는 1학년 일반고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거야. 15세기에는 모음조화를 철저히 지키거든요. 근데 이 모음조화가 파괴돼요. 자, 파괴된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게 서술형 첫 번째 문제로 모음조화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모음조화 그리는 건 기본이고요. 자, 그럼 봐봐. 이 이유는 여러분이 좀 이따가 추론해서 한번 써보시고요. 자, 이제 설명을 하나씩 들어봅시다. 다시. 천지인에서 아, 으, 이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조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 그래서 조합을 어떻게 했냐? 이 천이 한 번 나오면 초출, 처음 나왔으니까. 두 번 이상 나오면 제출, 글자 자사를 써서 초출자, 제출자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봐라. 자, 일단은 이 예를 하나 놓고요. 양성모음이야. 당연한 얘기지만 천체가 위에 떠 있어야 양성모음이겠죠. 얘는 그러면 오라고 발음이 될 거야. 자, 반대로. 자, 얘를 기준으로 천체가 아래로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음성이 되겠죠. 우 같은 애들이 음성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해놓고 아라고 발음해보고 어라고 발음해볼게요. 당연히 아가 더 입이 크게 벌어지면서 오케이, 얘를 양성모음으로 쓰기로 한 거야. 이게 바로 초출자들이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원래 점을 찍어 표현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오가 됐고 우가 됐더라. 점을 찍어 표현했는데 나중에는 아가 됐고 어가 됐더라.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어요. 혹시 수업 좀 어렵니? 어려울 건 없죠? 자, 제출자는 두 번 이상 나타난 거잖아. 그러면 점 두 개 찍으면 되겠죠? 요 같은 애들이 있었을 거고요. 아래쪽에 나타나면 되겠죠? 유 같은 애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점 한 두 개 찍어서 야 같은 애들, 점 두 개 찍어줘가지고 여 같은 애들이 있었어요. 자, 이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일단 모음조합표는 합격이고, 이 모음조합표에서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모음이라든지 등등을 만들어냈으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언어도 변해갔을 거 아니야. 500년 전에 우리 모습하고 지금 모습 다르듯이 또 언어도 변해갔는데 여기에서 소실된 음운이 있어요. 아래야 아무도 안 쓰는 거 봤죠? 그래서 소실된 음운은 아래아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 서술형. 15세기에는 철저하게 지켜지던 모음조화가 파괴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답이 나왔어요. 아의 소실 때문이야. 왜? 원래 봐봐. 얘랑 얘랑 대응시켜 써야 되거든. 얘랑 얘랑 대응시켜 써야 돼. 얘랑 얘랑 대응시켜 써야 돼. 얘랑 얘랑 대응시켜 써야 돼. 문제는 얘가 없어져 버리면 대응시킬 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매칭을 못 시켜주니까, 대응을 못 시켜주니까 점점 깨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딱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자음 제자 원리까지 설명하는 학교가 절반 이하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2바퀴 정도 돌릴 거야. 지금 첫 번째 돌려가지고 문제풀이에 필요한 것들을 같이 볼 거고, 문제를 풀고 어느 정도 쌓은 다음에 디테일하게 한 번 더 들어가 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음과 모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소실된 자음과 모음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일단 현대국어랑 다 똑같은데 소실된 애들이 크게 4개가 있고, 아까 모음에서는 아래아가 소실됐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소실된 애들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세모처럼 생긴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응인데 위쪽에 꼭지 달려있는 애가 있어요. 히읗인데 이렇게 위쪽에 뭐가 없는 애가 있어. 자, 이렇게 4개가 소실됐거든. 여기다 하나 더 되게 많이 보이는 애가 있어요. 얘까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중국어 발음을 쓰기 위해서 가져온 애라서 이 의문이 소실된 건 아닌데, 이 표기가 많이 나타나고 이 표기가 나중에 이 표기가 없어지면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용언의 불규칙 활용 때문에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근차근 설명할 거고, 혹시 수업 듣다가 기초적인 용어 모르면 수업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중간중간 점검을 할 테니까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음과 모음 체계 중에서도 특히나 소실된 의문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고, 4개 이름을 알고 계셔야 되고, 어떤 식으로 소실됐는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설명을 할게요. 이 반치음은 시옷과 지읒의 약간 중간 같은 애였어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시옷으로 가거나 아예 소실이 되거나 반모음이 되면서 다른 모음으로 가게 됩니다. 자, 2번째, 꼭지 이응은 우리가 이응 발음할 때 응 했을 때랑, 그러니까 봐봐, 친구가 뭐 밥 먹을래? 응 했을 때 약간 힘이 들어가는 이응이잖아. 이 이응은 힘이 들어가는 이응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 얘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 꼭지 이응이라고 그랬고, 결국 근데 응이라고 발음하기가 불편하고 하니까 결국 이응으로 가거나 소실되거나 그냥 모음 같은 걸로 갔어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기. 자, 위쪽에 하나가 더 있어야 히읗인데 그 히읗보다 조금 여렸던 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흐라고 발음하는데 흐를 좀 더 세게 발음해봐. 흐라고 목청을 긁게 되잖아. 그러니까 옛날 발음에 히읗은 목청을 약간 긁는 그런 소리였던 거야. 근데 얘는 목청을 아주 긁진 않는, 그래서 여린 히읗이라고 했어요.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응으로 가거나 히읗으로 가거나 소실되거나 그냥 모음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많이 볼 애가 얘야. 얘는 이름이 뭐냐면 순경음 비읍이에요. 자, 잘 들어야 돼. 얘는 소실된 의문은 아니야. 하지만 얘는 원래는 훈민정음이 그 당시에 국제표준이었던 한자의 발음기호로 쓰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발음기호로서 되게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보이는데 얘도 결국 어떻게 갔냐? 비읍으로 가거나 소실되거나 몸으로 갑니다. 반모음 같은 걸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아래아가 있는데, 자, 아래아 같은 경우에 첫째 음절에서 둘째 음절 이하에서 으로 가는데 이게 좀 불규칙적이라서 외우기는 좀 애매하고 실제 발음도 아와 으 사이였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소실된 문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손으로 한 번 더 필기를 하셔야 실력이 잡히기 때문에 필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수업 듣는 내용은 앞으로 교재를 받으실 거거든. 받으실 교재 여기 나와 있는 146페이지 교재 나와 있는 걸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필기 정리하시고, 자, 2번째 어두자음군이 있습니다. 자, 뭐 다들 알다시피 우리가, 자, 이거 어떻게 되죠?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거에 따라서 얘를 한번 변동을 설명해 볼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니? 아니면 이렇게 되니? 혹시 둘 중에 뭔지 아는 사람? 자, 둘 다 이제 학자 견해는 조금씩 달라요. 둘 다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건 이제 설명할 수 있잖아, 얘들아. 자, 먼저 이걸 설명을 해볼게. 자, 니은짓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지?
자음이 두 개 있으니까 자음이 여러 개 모여 있다 그래서 자음군이라 그러죠. 그런데 자 이런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음을 하는 데 있어서 모음 연달아 나는 게 발음하기 되게 힘들고요. 자음 연달아 나는 게 발음하기가 되게 힘들어. 모음 두 개 왔을 때 또는 자음 두 개 왔을 때 가급적 이걸 피하려고 하거든. 그럼 지금처럼 자음 두 개가 왔으니까 자음이 와버렸잖아요. 이걸 피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음끼리 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음군을 단순화시키는 거야. 이거 이미 배우셨죠? 이 자음군 단순화는 하나가 빠지니까 우리가 뭐라고 배우셨지? 탈락이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읒이 탈락을 할 거 아니야? 맞니?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설명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지읒하고 디귿 된소리 되기로 설명하기도 하고, 야 그거랑은 상관없이 얘는 용언의 어간이니까 니은만 있어도 된소리 되기가 된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정리하면 뒤쪽에 있는 얘는 뭐가 됐어? 1번 탈락 자음군 단순화, 두 번째는 교체 뭐가 되니? 경음화, 된소리 되기가 되는 거지. 자, 중요한 건 이제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자음자음끼리 났을 때 과거에는 이거를 발음을 실제로 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에 오는 경우? 지금처럼 받침에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온 경우가 있어. 자, 그래서 그걸 어두자음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두자음군은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걸 예시로 설명을 할게. 자, 이게 지금은 뭐가 되어 있냐? 쌀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왜 쌀이 되어 있냐면 아까도 설명했었지. 아래아는 첫째 음절에서 아로 바뀐다 그랬었죠. 자, 두 번째는 이거야. 여기 나와 있는 비읍 시옷 있죠. 얘를 뭐라고 불렀다고? 어두자음군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 어두자음군은 자, 중세국어에서는 실제로 발음 어떻게 했었냐면 비읍과 시읍 발음 다 했어요. 그래서 브스라고 발음했어요, 여기를. 그래서 브설이라고 발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브설 발음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자음군은 나중에 대부분 뭐로 가더라? 된소리로 갑니다. 여기까지 되셨어?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내신 들어가면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어두자음군 계열에 따라서 된소리가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거든. 자, 그건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게 뭐다? 어두자음군은 뭐가 되더라? 된소리가 되더라로 기억하시면 돼. 필기하시고. 자, 중세국어에 꼭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 특징은 아까 설명했었던 모음조화입니다. 자, 모음조화는 이제는 여유 없이 바로 표로 딱 그리셔야 돼요. 아까 이미 제가 설명했으니까 모음조화표는 꼭 그려주시고, 문제 풀다가 물어보는, 꼭 암기로 물어보는 9가지 정리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따라오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따라와 볼게. 표기법인데 연철, 중철, 분철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오늘 좀 설명할 거 많거든? 근데 일단 따라오시다 보면 많이 괜찮아지실 거야. 자,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훈민정음을 최초에 창제하려고 했었던 최초의 이유는 그 당시 국제표준이었던 한자어 발음과 우리나라 말이 같지 않아서야.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문자가 한자어인데 그 한자어 발음이 실제 우리나라랑 중국하고 다르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그래서 한자어에 발음 기호를 써보려고 했던 거예요. 아, 근데 할 거면 제대로 하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독자적인 문자 체계가 되었죠. 하지만 어쨌든 어떻게 했어야 됐어? 발음을 표현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원칙 첫 번째가 뭐냐면 표음, 소리를 표현하는 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칙이 쓰였어? 소리대로 쓰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깊다라는 영어 단어 deep을 보면 현대국어에서 우리는 얘를 깊다라고 표현하잖아. 자, 그럼 봐봐. 그 당시 얘를 발음을 할 때 우리는 현대국어로 깊다 또는 깊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발음대로 쓰면 어떻게 쓰겠어? 깊은이라고 쓰는 거지. 그래서 훈민정음 최초로 만들었었던 15세기에는 어떻게 발음대로 깊은이라고 썼고, 그러면 왜 연철이라는 것지도 알겠죠? 철은 뭐냐면 문자를 표기하는 방법, 철자법을 철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왜 연철이 됐겠어요? 연달아서 썼기 때문이야. 그래서 얘를 연달아 써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자리에 있던 애가 이렇게 연달아 써주게 된 거야. 이게 바로 연철이야.
자, 그러면 왜 연달아 쓸 수 있는지 설명이 되셨어야 되는데, 자, 이때부터도 초성에 들어가는 이응은 음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음가가 없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아버지에서 음가가 없었다고 해서 이렇게 쓰면 뭔가 규칙에서 어긋나 보이고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야, 음가가 없지만 그냥 써주자라고 된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렇게 이응이 초성이었을 땐 음가가 없다 보니까 실제 얘를 발음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 음파 스펙트럼이 기역, 이, 피읍, 으, 니은으로 발음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푼이라고 발음나도 기푼이라고 발음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푼으로 썼던 거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전달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는 이제 야, 전달하기 위해서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자. 그래서 단어의 원형을 줄여서 뭐라 그래? 어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으니까 어떻게 됐어? 깊다의 깊을 써야 돼. 하나 더. 발음대로도 써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쓴 거야? 푼이라고 쓴 거야. 그래서 어떻게 써줘줬어? 피읍을 2번 써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중철인지도 이해되시죠? 왜 중철이야? 거듭해서 적었다야. 거듭중자야. 그래서 2번 적어서 중철이야. 근데 너무 이상하죠? 그래 나중에는 어떻게? 야, 그냥 분리해서 적자가 돼서 깊은으로 분리해서 적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분철은 뭐다? 분리해서 적자 2개를 분리해서 적은 거야.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중세고 15세기부터 한글을 표기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연철, 중철, 분철로 가는데 처음엔 어떻게? 소리 나는 대로 깊은이라고 적다 보니 의미가 안 통해서 어원 깊을 피읍을 2번 써줬더니 아, 너무 이것도 이상하네. 나중엔 어떻게? 야, 그냥 분리해서 적어야 되겠다. 이렇게 분철로 가더라. 자, 중세국어에서 꼭 알아야 될 9개 개념. 이 9개 개념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은 없거든요. 일단 수능 문제 기준으로는 오히려 내신이 더 깊다 그랬지. 오늘 4가지 끝냈고요. 자, 필기를 하고 좀 따라와야 이제 보이실 건데 일단 좀 따라오시고. 자, 5번째 볼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 주격조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도 있었지만 그냥 이도 있어요. 초성 음가가 없는 이도 있어. 됐니? 자,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게 이런 거야. 우리가 현대 국어에서 내라고 하면 이거는 한 단어죠. 근데 진짜 잘 봐야 되더라. 15세기의 내는 2단어야. 그리고 얘는 이음절이야. 왜냐하면 나 이거든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를 애들이 15세기 기준이니까 15세기에는 이런 주격조사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이 주격조사가 있었던 거야. 이 주격조사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를 발음 어떻게 해야 돼? 나이라고 발음을 해야 돼. 근데 당연히 현대국어에서 얘는 내죠. 근데 이거는 21세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조선시대 때는 얘를 나이라고 발음했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걸 애들이 많이 틀려요. 자, 그러다 보니 헷갈렸겠지. 그 15세기 최초인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점차적으로 한 16, 17세기 오면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가가 생겨. 그래서 얘 자리를 가가 좀 대체하긴 해요. 그러면 이제 안 헷갈리지.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 중세국어에서 내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얘였다라고 쪼개서 2단어 2음절로 보셨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주격조사 몰라서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었고. 자, 여기까지 이제 5번 끝냈죠? 혹시 여기 모음조합 아직 못 그린 사람? 못 그렸을 수도 있으니까 밑에다 갈게요. 자, 그 다음에 5번까지 끝났지? 6번, 7번, 8번, 9번인데 자, 6번은 자, 1인칭 선 어말어미 5가 있었다는 거고 7번째 객체 높임 선 어말어미 그러니까 쓰세요 여러분. 삽, 잡 그리고 반침이 들어간 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읍은 밑에 비읍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순경은 비읍이 들어가기도 했어요.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하나 외워두시고 문제 나오면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과 9번인데 선생님 애들 이거 교재 나가나요? 언제 나가죠? 그 다음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시와 샤가 있었어. 일단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8개가 끝났고 일단 필기해 두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9번은 이제 이게 어휘는 당연히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축소되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건 문제 풀면서 보시면 될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여러분 지금 이제 좀 부지런히 필기를 해주셔야 되고 왜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냐면 일단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수능 시험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수능 시험 기준으로는 오늘 배운 개념이면 문제가 다 풀려요. 알겠어? 오히려. 그러니까 내신 기준으로는 더 자세하게 물어보셔. 근데 수능 시험 기준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문제가 풀려요. 하나 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자꾸 개념을 깊게 들어가서 막 디테일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시적인 개념 가지고 문제 푸는 핵심적 사고를 딱 잡아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신은 내신대로 깊이 들어가시면 돼요. 자, 영상은 잠깐 여기까지 끝났다 갈 거고, 그 중세국어를 풀어나가는데 일단 기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내신 대비로도 정리를 해야 될 거고, 내신은 당연히 훨씬 쉬울 거고, 계약해서 암기하는데 뭐 크게 어려움도 없을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힘든 운동을 하면 장점이 뭐니? 체력이 좋아지듯이 공부를 올바른 방법으로 힘들게 했을 때는 공부 체력이 좋아지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중간에 졸리고 이런 거는 뭐냐면 공부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핸드폰을 하고 뭐 노느라 지금 피곤하고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고 어떤 눈빛이나 자세를 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일수록 저도 안 힘들고, 그러니까 사실 공부하는 친구들 있으면 저도 너무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은 저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서 제가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우 중요한 어떤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전문화, 이렇게 그 막 외계어처럼 쓰여 있는 중세국어 나오면 되게 당황하는데, 이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팁이니까 꼭 정리해 놓으세요. 중세국어에 가르치고 배우는 목표인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요. 국가교육과정을 쓰시는 교수님들이 계실 거 아니야. 그 교수님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하세요. 자, 이거는 써두셔야 돼. 자, 앞으로 여러분이 중세국어를 공부하실 때 기본 자세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 들어가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외우느라 정신 없으니까 그때는 누가 더 많이 반복을 해서 누가 더 기계적으로 답을 찾아냈냐고, 지금은 유일하게 체력, 유일하게 피지컬, 유일하게 생각하는 힘, 소위 사고력이라는 걸 기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구간인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자, 노를 졌다를 볼게. 근데 봐. 노를 저어가다라고도 하죠. 자, 벌써 이상하죠? 우리가 이렇게 용어를 활용할 때는 어간은 형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어간 형태가 변화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벌써 할아버지 시절이야. 1986년이었을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 최초로, 그러니까 진짜 최초죠. 최초로 하도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한글 맞춤법을 정리를 해요. 근데 문제는 정리를 하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 첫 번째는 이거야. 국민 평균을 본 거예요. 여러분 국민 평균 5등급이잖아. 근데 내가 국민 평균 5등급이라고 자꾸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강생, 고3 수강생 중에 4등급 없었겠어요? 5등급 없었겠어요? 6등급 없었겠어요? 얘네 3, 4개월 듣고 진짜 하나같이는 아니지만 수업을 열심히 수업 들은 애들 4등급, 1등급 나왔어요. 100분이 97 나왔습니다. 얘는 이번에 수업 졸업하고 지금 사관학교 친다고 사관학교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자, 5등급이 친구 1등급 나왔어요. 얘는 심지어 삼수행이었어요. 6등급이 친구 얘 3등급 나왔어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우리가 자꾸 스탠다드를 여기에 맞춰버리면 얘는 평생 5등급이에요. 자, 그래서 그 시절엔 뭐였냐면 한글 맞춤법을 제정한 이유가 뭐겠어? 법을 지키세요야. 그런데 평가원은 여러분한테 지켜라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실래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실래요? 당연히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한글 맞춤법의 제정 원리를 이해시키려고 해. 벌써 머리가 아프지? 그러면 결정 난 거야. 여러분 앞으로도 법을 만드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남들이 만든 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정해져 있다니까. 자, 그래서 한글 맞춤법을 어떻게 제정했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럼 봐라. 이걸 단순히 원리를 이해 못하고 그때는 충분히 연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얘 이름이 뭐였냐면 불규칙 활용이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설명이 불가하다라고 했던 거야. 근데 봐. 언제야? 40년. 야, 40년도 더 됐어. 40년. 45년 전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1986년이니까 40년 됐겠네. 얘들아 40년 전이면 언제예요 도대체? 진짜로. 뭐 니네가 뭐 엄마 뱃속 이런 드립도 아니야. 니네는 우주의 분자 상태로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그럼 그 시절 얘기를 아직도 가르친다. 얼마나 옛날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왔죠.
너 아까 배웠다? 봐봐. 얘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반치음 때문이야. 15세기에 반치음이 있다 그랬었죠. 얘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다 그랬어? 시옷으로 가거나 아예 없어져 버리거나 했다 그랬죠. 모음으로 갔다 그랬지. 자, 그럼 봐봐. 시옷으로 간 애는 누가 그렇겠어? 얘가 시옷으로 남은 애겠지. 어떤 음변동 환경에서 소실된 애들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타나. 이해됐어? 그래서 무슨 얘기가 된 거야? 지금처럼 불규칙적이다, 설명이 불가하다를 뭐라고 설명하니? 비논리적이다, 일관되지 못하다라고 한 거야. 이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해결이 되지. 왜? 중세국어가 원래였고 얘를 해명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DNA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DNA를 복제하면 변형되잖아요. 언어를 사용 복제하다 보면 언어도 변형이 된 거야. 그러면 15세기의 국어의 DNA를 봤더니 원래는 이런 DNA였는데 현대 국어 DNA 이렇게 바뀌었겠구나가 규명이 되는 거야. 쉽게 설명한다. 중세 국어랑 현대 국어를 꼭 뭐 해야 돼? 비교 추론하는 문제지 암기한 상태를 묻지 않아요. 특히 수능 기준으로는. 대신에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마다 달라. 근데 요즘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지셨어요. 그러니까 5년 전만 해도 나는 야 내신이니까 이거 외워라 하면서 엄청 설명을 많이 했어요. 이 시기에. 그런데 진짜 불과 작년만 해도요. 부산 기준 약 40%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건드려요. 물론 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일반고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일반고도 요즘 이 방향으로 갔으니까 일단 이 큰 틀로 잡아 놓으시고 대신에 나머지 60%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반적인 내용들도 제가 두 번째 사이클에서 정리를 해드릴 거야. 여기까지 한 바퀴 이제 돌리셨죠? 다시 얘기한다. 우리가 중세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돼? 현대국어가 뭔가 설명이 안 될 때 중세국어로 비교 추론해서 설명하고 싶어서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아까 제가 11페이지를 풀어보라고 그랬잖아. 이 11페이지는 사실은 여러분 두 가지인데 중세국어 문제가 아니에요. 현대국어 문제고 플러스 IQ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보세요. 자, 학습활동에 필요한 개념을 묻고 있거든. 뭘 묻지? 타동사와 자동사요. 자, 혹시 타동사랑 자동사 정의가 안 되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요. 손을 못 들겠구나. 좋아. 타동사랑 자동사 정의를 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괜찮아. 손 들어봐요. 내가 왜 이걸 내가 이거 당황하냐면 저기 5등급 나오다 1등급 나오는 애 있잖아요. 제가 안타깝게도 해운대고야. 안타깝게도 재수생이에요. 근데 왜 5등급인지 봤더니 얘가 자동사 타동사를 아직 모르고 있더라. 그러니까 얘가 1등급 나오는데도 성적 기복이 있는 이유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초가 없어서 그런 거야. 자, 혹시나 싶어서 이쪽으로 봅시다. 이쪽으로 오세요. 무조건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잘 봐요, 여러분. 영어에서 타동사를 뭐라고 하죠? 영어에서 타동사를 뭐라고 하지? trans가 뭐예요? 건너가는 거야. 그럼 영어의 타동사는 이런 거야. 뭐 한 3년 전 얘기인데요. 애들이 저보고 양심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헤어질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무튼 저도 여자친구 있지 않았겠어요? 좀 봐봐. 내가 여자친구를 찾다고 치자. 그럼 봐. 찾다고 쳐봐요. 그러면 주어의 행위가 목적어로 건너갔잖아. 그래서 trans라는 단어가 붙는 거야. 자, 그러면 영어의 형용사형 전미사 뭐가 붙었지? transitive가 붙어요. 그 다음에 동사니까 verb라고 하겠죠. 그래서 transitive verb 하면 이게 타동사야. 그 영어에서 타동사를 뭐라고 하지? VT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자, 그럼 봐. 영어의 자동사는 뭐냐면 I fly 같은 애들이야. 나 혼자 날 수 있잖아. 즉, 주어 동사에서 건너갈 필요가 없는 애야. 자, 그럼 봐. 건너가지 않았잖아. 그럼 부정의 접두인 뭐가 붙었겠어요? not 또는 in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intransitive verb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를 제가 왜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이해해 놓으면 평생 안 까먹어요. 그런데 이거를 물론 이제 안 헷갈리겠지. 근데 일부 애들은 헷갈린다니까. 그래서 영어에서 뭐라고 하는가? 얘를 VI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봐. 왜 국어에서는 얘를 타동사라고 자동사라고 했냐? 다른 대상이 필요한 거야. 주어와 다른 대상이 뭐가 필요해? 목적어가 필요해. 즉,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야. 반면에 자동사는 스스로 잡자. 즉,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즉,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되셨니? 자, 그럼 잘 들어야 돼. 질문.
타동사랑 자동사는 품사가 같나요? 다르나요? 경우에서 얘들아. 동사라는 범주에서는 동일하죠. 하지만 문법적 구조에서는 다르죠.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기억을 하세요. 알겠어? 그래야지 문제는 안 틀려. 자, 우리가 자꾸 구품사 체계, 팔품사 체계로 분류를 하니까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아니야.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른 품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자동사, 타동사는. 이해됐니? 잘 들어야 돼. 이게 개념이 안 잡혀있으면 문제 틀리는 거라니까. 이 개념이 잡혀있으면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럼 봐.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래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야 돼? 목적어를 보셨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 방법은 문장 구조 분석이야. 그런데 문장 구조 분석하려는데 두 번째 팁이 있어. 내가 아까 얘기했지. 뭐라고? 비교 추론하라니까. 현대국어랑 중세국어를. 자, 그럼 문장 구조 빨간색으로 잡아볼게요. 큰 마자물 모르겠어. 근데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 마음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랑 얘랑 같니 다르겠니? 비슷하겠지. 그러면 큰 비슷하고 얘랑 비슷하니까 아 마음을 열어라는 얘기겠구나. 마음을 목적어 서술어. 자 그럼 봐. 목적어 필요하니까 둘 다 타동사죠. 자 그런데 잘 들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리는 얘 정체가 뭐죠? 얘 정체가 뭐야? 이건 외우셔야지. 얘는 사동피동 전미사야. 자 질문. 사동피동 전미사가 붙어서 사동사 또는 피동사가 됐어. 같은 품사야 다른 품사야? 기본적으로 다른 단어의 다른 품사라니까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자 그랬더니 문장 구조 어떻게 바뀌었어? 자 자연히 못 읽어도 돼. 마자미 마음이. 아 그럼 어떻게 되겠니? 주어 서술어니까 자동사지. 답 나왔다. 잘 봐. 열어는 타동사면서 자동사로 쓰였지. 언제? 중세국어에서는.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열어 타동사, 열리어가 자동사야. 근데 열어랑 열리어는 같은 단어야 다른 단어야? 다른 단어죠. 그래서 정답 3번이라고 얘들아. 필기하고 정답 3번 이해해서 이해 안 되면 손 들고 질문하세요. 이해됐어? 이렇게 푸셨던 거야. 자 필기하고 이해하시는 시간 30초 드릴게요.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손으로 쓰잖아요. 눈으로 하는 것보다 5배 이상 효율이 있습니다. 공부는 제 말이 맞으니까 들으시면 돼요. 두 번째, 지금 해놓으시면은 3년 뒤도 편하고 그 뒤로도 평생 편해요. 지금 한 방에 정리해 놓으십시오. 내신 기간에 막 힘들게 하느니 지금 좀 수고를 덜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이해 다 되셨나요? 정리 다 하셨나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되더라. 기본적으로 중세고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야. 자, 그리고 내신 임박해서 학교 스타일에 따라서는 디테일하게 반복해서 암기하시는 건데 지금 이제 여러분 학교가 대체적으로 내신형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신형 학교들은 약간 무지성 암기하는 그 느낌도 있으셔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개학 전주 수업에서는 약간 무지성 암기 문제 느낌으로 문제 푸는 연습도 같이 할 거니까 너무 여러분이 지금 뭔가 동떨어졌다 그런 느낌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좀 사고력적인 베이스를 깔아놓고 공부를 하셔야 효율이 붙어요. 필기 다 끝났니? 좋아. 훌륭하게 잘 하셨고 이해 다 되셨죠? 안 되셨으면 질문하시면 돼. 자 이제 친절하게 아까 이제 개념 적용 문제 하나씩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훈민정음은 구절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드릴 거야.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시옷의 이름은 뭐냐면 우리나라의죠. 이 시옷의 이름은 뭐냐면 적으세요. 관형격 조사 시옷이야. 그런데 내신 대비로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요. 수능 대비로는 몰라도 상관은 없는 게 아까 뭐 하라 그랬어? 비교 추론하라 그랬지. 그러면 나라의, 나랏, 말싸미, 말이, 기역 굴국물시록 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나랏, 시옷이 왜 들어가 있을까? 관형격 조사 의인가?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건 어려울 수 있는데 금방 편해져요. 그 다음에 중국에 달랐겠구나. 그럼 봐. 두 번째 이제 힌트할 부분은 뭐냐면 이런 거야. 중국의 중국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애가 과거에는 부사격 조사, 장소의 부사격 조사 애가 아니라 비교의 부사격 조사 과였겠죠. 그래서 2번 여기다 써놔야 돼. 비교의 뭐라고? 부사격 조사. 자, 나중에 이거 다 외우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내가 예시로만 드릴게. 그 다음 봐봐. 달아, 달라. 다른 거 보이죠? 이런 것도 이제 활용형에서 나중에 배우실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발음을 문자라고 하면 되는데 문종이라고 돼 있잖아. 이게 동국정식 표기라 그래서 이게 한자어 뒤에 이렇게 쓰면요. 얘를 발음을 써준 거거든. 그래서 한자어 문 발음, 쫑이 아니라 종성의 음가가 없을 때 이응을 써줬어요. 그래서 문자라고 발음을 해야 돼. 이런 것도 나중에 내신하면 다 배우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봐. 중세고 현대국의 의미 변화를 묻고 있잖아요. 밑줄 친 애들만. 그러니까 출제 의도에 맞춰서 딱 보시잖아. 이 얘기야. 그럼 봐. 말씀이 말씀으로 바뀌었대요. 현대국어랑 중세국 비교해보니까. 그럼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순간 전체 집합 안에는 크게 세 개의 작은 집합이 있지. 자, 높임 표현이 있을 거고요. 중립 표현이 있을 거고요. 낮춤 표현이 있을 거야. 자, 그럼 봐봐. 말 중에 높임 표현은 말씀이죠. 자, 그럼 봐라. 이게 중세국어에서는 어떻게 됐어? 중세국어에서는 말씀이 전체 집합이었거든요. 근데 현대국어로 오면서 높임 표현으로 좁혀졌지. 그럼 이거는 줄었으니까 의미의 확대일까? 이동일까? 축소일까? 의미의 축소죠. 이해됐니? 의미의 축소라고. 그래서 1번 문제는 어떻게 푸시는 거야? 머릿속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 풀리는 거야. 자, 2번도 볼게. 니은의 어리다, 어리석다. 근데 봐봐. 자, 어리다는 과거에 중세국어에서 15세기에 어리다. 얘는 현대국어 21세기에 어리석다야. 그런데 자, 봐봐. 어리다는 다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나이가 어리다지. 그럼 봐. 의미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현대국어에서 어리다는 나이가 어리다로 바뀌었죠. 즉 다시 자, 15세기의 어리다는 어떤 의미였다고? 어리석다였어요. 근데 얘가 20세기로 오면서 의미가 바뀌었어. 어떻게? 어리다는 영하다로 바뀌었어요. 그럼 의미는 둘이가 전혀 교집합도 없잖아.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잖아. 이걸 의미의 이동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면 좀 논리적인 판단이 쉬워지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고, 자,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중립일 수도 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낮춤이죠. 그럼 봐. 놈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높이고 중립적이고 낮추고도 다 있었는데 현대국어로 오면서 어떻게 됐어? 낮춤의 의미만 갖게 됐잖아요. 그 의미가 원래는 넓었다가 쪼그라들었으니까 의미의 축소라고 해줘야 되겠죠. 아까 1번하고 똑같지. 자, man이라는 의미에서 do라는 의미로 바뀌었으니까 의미가 이동했겠죠. 정답 남는 거 5번 보이셨습니까? 그러면 됐어. 이렇게 풀어주셨던 거고, 너희가 내신이든 수능이든 실전에서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췄는데요. 한 4분 걸렸잖아. 그러니까 이걸 1분 컷 할 수 있게 2번, 3번, 4번 반복 푸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우리가 수학을요, 처음 풀 때 막 5분씩, 10분씩 수업 듣고 겨우 풀었잖아. 그 상태로 남아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왜? 수학 한 문제 길어야 3분이야, 얘들아. 내신 몇 문제 나오네? 한 20문제 나오니? 한 문제당 3분 이내잖아. 수능도 마찬가지야. 30문제, 한 문제당 3분 해도 90분이야. 100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한 문제를 5분, 10분씩 풀고 있으면 망하는 거야. 어떻게 하셔야 돼? 2번, 3번 반복하셔가지고 풀이 시간을 줄여주셔야 돼. 국어도 똑같아. 그래서 얘를 한 번 풀고 끝낼 게 아니야. 3번쯤 푸셔가지고 시간을 한 문제당 1분 컷을 하실 수 있게 반복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 테스트 한 번만 칠 거 아니야. 3번 칠 건데 니네 근데 풀 때마다 선생님 답이 기억나면 어떡해요? 야, 그건 대견한 거야. 근데 내 장담한 답 기억 잘 안 나요. 자, 2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래아에 대해서 외우면 좋은데 안 외워도 문제 푸는 데 지장이 없었고, 근데 내신 대비로 외우셔야 되고,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의가 됐대요. 자, 둘째 음절에서 의가 된 거 맞죠? 근데 얘는 봐봐. 그 다음에 둘째 음절 의 맞죠? 뭐 둘째 음절 없죠? 둘째 음절 아 됐으니까 틀려. 둘째 의가 됐으니까 일단 1번, 2번, 5번은 맞았고, 니은 첫째 음절에서는 아가 됐대. 첫째 음절 아 아닌데요? 첫째 음절 아 맞는데요? 그 다음에 첫째 음절 뭐요? 아래도 없는데요? 정답 2번 끝이네. 됐어? 그러니까 거의 IQ 테스트 문제 해석 문제야. 그러니까 일단 이걸 익숙해 주셔야 돼. 왜 그러냐면 내신에서 여러분 자꾸 외워서 풀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내신 기간 열심히 하신 결과물이야.
자, 근데 봐. 누구나 내신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나머지 변별력은 이런 사고력 테스트에서 나오는 거야. 자, 넘어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 자, 이것도 배운 개념 아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이게 뭔지를 몰랐는데 여러분이 순경음 하면 기억나야죠. 아까 소실된 음운 중에 뭐가 있었다? 순경음 비읍이 있었다. 순경음 비읍 아래 이응을 이렇게 써줬다. 봐봐. 여러분, 물어보는 개념은 여기 앞 9개 개념밖에 없어요. 암기 상태를 물어보는 거. 그래서 여기 현관배 쳐놓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아까 순경음 비읍 어떻게 됐다 그랬어? 비읍으로 가거나 몸으로 가거나 소실됐다 그랬었죠? 그러면 우리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이름 알고 있죠? 순경음? 내가 알고 있는 순경음 비읍밖에 없는데 그렇구나. 이응을 순음, 입술 순음, 프 배우셨죠? 입술 순음, 입술 소리 순음이잖아. 그래서 이응을 입시울 소리가 뭔데? 아, 이응을 순음, 입술 소리 아래 이어서 쓰면 봐봐. 중세국어를 못 읽어도 현대국어 비교 추론하면 된다 그랬었죠? 이응을 입시울 소리, 순음, 입술 소리 아래 니저 이어 쓰면 입시울, 가베압은 소리. 그게 뭔데? 아, 순경음이 된다. 그럼 순경음 우리가 알고 있는 순경음 비읍밖에 없고 아, 그럼 비읍 아래 이응을 썼구나. 됐죠? 두 번째 얘들아, 그럼 추론해보자. 첫 소리를, 초성을, 글자를 어울려, 합하여, 쓸 때면, 사용할 때면 갈바 쓰라, 나란히 써라. 잠깐만. 초성에 관련된 개념이 뭐가 있었지? 초성에 관련된 개념이 뭐가 있었지? 어두저운군이요. 됐니? 그러면 얘는 뭘 물어보는 거겠어? 당연히 어두저운군을 얘기한다고요. 끝났네. 자, 찾아. 가에 해당하는 순경음 비읍 여기서 뭐가 있어요? 디귿이죠? 나에 해당하는 어두저운군 어디 있습니까? 리을에 얘 보이시죠? 그럼 순서대로 디귿 리을 써주시면 정답은 5번 끝이야. 이해되셨죠? 어려운 게 없어 얘들아. 자, 이게 어떻게 속도가 붙으면 20초 30초 컷이 나는 거예요. 순경음 비읍이네, 어둔자운군이네, 순경음 비읍 디귿이구나, 어두저운군 리을이구나, 디귿 리을 정답 4번 끝. 이 느낌이야.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죠. 자, 세모 이름 다시 한번 씁시다. 세모 이름 뭐였다고? 반치음. 복습해야 돼 얘들아. 이게 복습을 할수록 시간과 정확성이 생겨요. 자, 반치음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 시옷으로 가거나 지읒으로 가거나 대부분 사실 시옷으로 갔고요. 그 다음은 소실되거나 모음으로 갔다 그랬죠. 순경음 비읍. 순경음 비읍은 어떻게 됐다? 비읍으로 가거나 소실되거나 모음으로 갔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뭐 얘기하는 거야? 어두저운군이죠. 자, 이 3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훈민정음 최초 창제 당시에는 팔종성 규칙이었어요. 지금은 얘들아 받침을 디귿으로 평파열어만 시켜서 표현하잖아. 발음하잖아. 그때는 구분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성조가 4개가 있었다. 연철 아까 배우셨죠? 이어 적었던 거. 자, 그러면 기억에서 뭘 물어보겠어? 그래, 반침하고 순경음 비읍 물어볼 거니까 선지 봐봐. 순경음 비읍 보였죠? 비읍에다 다시 한번 쓰자. 얘 이름 뭐라고? 순경음 비읍. 자, 이렇게 어두에 뭐가 들어왔어? 자운군이었으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 어두자운군이라 그러죠. 정답은 3번인데 팔종성 규칙에서 발음 났던 받침 써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시옷. 8개였고 특히 현대국어 차이점은 디귿과 시옷이 구분이 됐냐 안 됐냐. 디귿과 시옷이 구분이 됐냐 안 됐냐. 두 번째, 성조 표기하는 기호인데 점 2개, 점 하나 성조가 달랐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이제 내신 들어가서 배우실 건데 원래 얘가 쓰다야, 쓰다. 그래서 사용함, 씀에였어요. 근데 얘가 옛날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부스에였고 그 다음에 에였는데 연철이었으니까 어떻게 됐어? 수매가 됐더라. 그래서 연철 표기 이렇게 됐다. 또 필기를 해놓으셔야 익숙해지니까 필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필기해 주세요, 여러분. 아유, 신나는 일이 있으셨나봐요. 비도 오는데 워터밤인가? 필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뭐가 저렇게 신났을까? 자, 다음 주부터는 좀 간식 같은 것도 먹고 할 거니까 좀만 힘내십시오. 자, 그 다음에 5번은 좀 이따 풀고 6번 먼저 풀 건데 왜 그러냐면 5번은 이제 좀 자료 해석 문제고 얘가 나중에 내신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개념 정리 좀 이따 해드릴게요. 자, 얘들아 그냥 비교하면 돼. 뒤에는 이겠죠? 모딘, 모진, 도적, 도적. 비교 추론해봤죠? 그럼 잘 봐, 얘들아. 자, 우리가 아까도 제가 설명했었는데 자, 모디, 모진 이 모음 앞에서 디귿이 지읒이 되는 걸 우리는 구개음화라고 배웠지.
그러면 봐봐. 국외음화는 현대국어 개념이야.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국외음화가 왜 일어나죠? 디귿티읕은 어디서 발음 나니? 혀 끝에서, 그러니까 이랑 혀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음 나죠. 이렇게 있으면 우리 코 있고 뭐 앞에 입술 있고 이가 있으면 혀가 여기 달라붙어서 나가는 게 디귿티읕이야. 그런데 이 모음은 혀가 뒤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봐봐. 혀가 D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현대국어로 와서는 디귿티읕 발음이 뒤쪽으로 나면서 이쯤에서 나니까 뭐가 되니? 지읒과 치읒으로 나죠. 어디 앞에서? 이 모음 앞에서. 그럼 봐. 원래 국외음이 아니었던 애가 국외음이 됐으니까 이걸 국외음화라고 한다라고 우린 배우셨고, 현대국어의 국외음화는 이렇게 설명하거든. 그런데 자, 내가 아까 이거 작년 휘문고 고3 내신 서술형 문제라고 설명을 했을 텐데, 중세국어의 국외음화가 아니라는 이유가 뭐였을까? 현대국어랑 디귿티읕의 발음 위치가 달랐어요. 그래서 국외음화 환경에 해당하지 않은 거야. 자, 국외음화는 발음 위치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발음한다라는 말을 바꿔 써서 뭐라고도 하지? 조음이죠. 조음 위치 변화야.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것을 조음 위치 동화라고 해요. 그래서 자, 녹색 형광펜으로 조음 위치 동화, 발음 위치 동화 같은 뜻이고 이게 바로 국외음화였던 거죠. 그런데 현대국어와 발음 위치가 사실은 달랐어.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국외음화에 대해서 개념 알고 있었으면 비교 추론을 판단할 수 있었겠죠. 두 번째 잘 보자, 여러분. 정답 2번인데 왜 바로 2번이냐? 얘들아 봐봐. 지금 자, 없던 거 없던을 비교해 볼게요. 이어 적기를 하려면 뒤쪽에 뭐가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는 초성 이응이 있었어야 돼. 그런데 없던도 둘 다 똑같았다? 초성 이응 아니잖아. 초성에 디귿 있잖아. 그럼 초성 디귿 있으니까 연달아서 쓸 수도 없고 발음 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즉 무슨 얘기야? 이어 적기 연철의 환경이 아닌 거죠. 다시 하면 된다. 여기다가 서술형 써보자. 2번의 서술형. 연철과 이어 적기 환경은 뭐예요? 뒷음절에 초성이 음가가 없는 이응이었어야 되지. 앞음절에 종송이 뭐였어야 돼? 자음이었어야 되죠. 그래서 앞음절에 종성이 뒤음절로 넘어갈 수 있는 초성이 음가 없는 이응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초성이 음가 없는 이응이 없었기 때문에 2번 끝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풀어보니까 딱히 중세국어 개념을 많이 묻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대국어 개념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레벨 테스트로 뭐 했냐? 음운 변동을 공부를 하고 있냐를 본 거야. 그러니까 음운 변동이 안 돼 있으면 얘가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자. 나는 음운 변동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손. 자, 이 친구들은 선생님 영상 꼭 챙겨주셔야 돼요. 자, 손 내리시고 그냥 얘네 고1 전체 단톡으로 모으자. 밀착독도 파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단톡에다가 우리 1학기 범위를 복습할 수 있는 영상을 드릴 테니까 쓰시고, 연철 이어 적기 환경은 뒤음절 초성에 음가 없는 이응이 오고 앞음절에는 종성이 존재해야 된다. 야, 됐죠? 여기까지. 또 하나 더. 현대국어와 다르게 중세국어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디귿티읕 발음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국외음화의 환경이 아니었다요. 됐죠? 여기까지 필기 다 해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부터는 서술형이 되게 강화 출제되는 학년이기 때문에 제가 서술형처럼 설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객관식 풀이로 연습해보려면 실력이 안 는다, 얘들아. 필기 다 끝났니? 예, 고생들 해주셨고. 자, 좀 쉬엄쉬엄 가고 싶은데 어떡하죠, 여러분? 너무 피곤해 하시는데.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이거는 좀 중요한 거라서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영상 잠깐 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 보니까 1행과 2행이 완전히 똑같잖아. 이걸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동일 시행이 반복되지. 자, 근데 봐. 시행이라 그러는 기준은, 시행의 기준은 얘잖아요. 자, 그런데 문장 구조를 잡아보자. 구술이 바위에 떨어졌죠. 동일시의 반복이지만 동시에 동일한 문장 구조. 이거랑 문법적으로 동일한 개념은 통사구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사과의 다른 말이 능금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자율의 다른 개념은 금리라고 해. 마찬가지야. 문장의 다른 이름은 통사야. 그래서 동일 문장 구조, 동일 통사 구조가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일해야 돼. 유사한 거랑 동일한 거 다른 거 알죠? 자, 그 다음 봐봐, 얘들아. 세 번째.
시어도 반복되니? 그렇죠. 구술구술 반복되죠. 네 번째, 시꾸도 반복되니? 자, 시어는 무슨 차원이야? 단어 차원이죠. 시구는 뭐야? 단어 2개 이상이 반복될 때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동일 시행 반복이라는 거는 2번 동일 문장구조 또는 통사구조, 동일 시어 반복, 동일 식구 반복까지 다 되는 거야. 되셨죠? 여기까지 계속 볼게. 끊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지는데 괜히 끊어지냐고 물어봤으니까 답정 넣어. 5번째는 무슨 법?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서리법은 상황을 봐야 돼. 이 사람이 진짜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안 끊어지거든요. 근데 끊어지겠어요? 라고 반문하듯이 답정너로 정해놓고 물어보는 게 서리법이라고 알고 계실 거고, 서리법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의도와 표현이 반대죠. 그럼 이런 또 반어랑 헷갈릴 수 있는데 전혀 달라. 그러니까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꿔 쓰는 거예요. 끈은 안 끊어집니다 라고 평서문 얘기할 거 지금 의문문으로 바꿔 얘기했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천년을 왜 따로 해설하간들, 천년을 왜 따로 해설하간들.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행, 식구, 문장구조 반복인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지금 얘랑 얘가 뭐 되고 있어? 6번째, 대응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야? 대꾸가 있을 거고, 대비가 있을 거고, 대조가 있을 거고, 비교가 있을 건데, 각각이 뭐냐면, 비교는요, 공통점 밝히는 거지. 근데 얘는 지금 공통점 밝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비교는 안 돼요. 자, 대조는 될까? 애매해요. 선생님, 근데 공통점 있지 않나요? 있다고도 보이긴 하네. 그런데 이제 보통 비교에 있어서는 뭐냐면, 이런 점들이야. 자, 봐봐. 지금 우리는 구슬이 바위에 떨어졌어. 바위라는 건 실현이지. 그럼 천년을 외따로에 살아가는 게 실현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바위와 천년을 외따로에 살아가는 게 같은 의미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이거는 뭐냐? 공통점이 아니라 유추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 비교보다는 유추가 맞아. 또는 비유가 맞아. 두 번째, 대조는 뭐 밝히는 거예요? 차이점 위주로 밝히는 거지. 근데 이것도 차이점을 밝히는 건 아니잖아. 차이점을 보긴 힘들어. 선생님, 대비는요? 대비는 대조와 비교를 합쳐서 대비라고 해요. 됐니? 대비도 지금 아니죠. 그래서 차이점만 밝히거나 공통점 밝히는 것도 아니고 대조 비교도 아니야. 그럼 뭐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뭔가 둘이 마주는 보고 있고 뭔가 서로 응하고 있으니까 이걸 대응이라고는 합니다. 선생님, 대꾸는요? 이게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보통 대꾸는 연결된 애들, 그러니까 행단이나 또는 한행, 두행 사이인데 얘는 삼행, 삼행이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 그래서 보통 얘는 대꾸라고 하진 않아. 대응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대응이 되는 시행이 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클리셰로 맨날 쓰이는 거죠. 하나씩 이제 7번째 의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바위는 뭐니? 깨지게 만드는 거니까 얘는 실현에 속하죠. 왜 실현이야? 바위가 뭔가 깨뜨리니까. 그럼 봐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천년을 떨어졌죠. 그럼 역시도 우리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뭐라고? 실현이라고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실현 끝에 변화하는 것이 있고 불변의 것이 있어요. 실현 끝에 변화하는 건 뭐니? 그렇죠. 구슬은 깨지죠. 맞지?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구슬을 깨었던 끈은 끊어지지 않죠. 마찬가지야. 우리가 천년을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뭐는 유지가 되더라? 마음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야? 우리의 마음, 신뢰, 사랑하는 마음은 유지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한 거지. 자, 그럼 봐. 이렇게 놓고 보면 뭐와 뭐를? 그렇죠. 바위와 천년이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끈은 유지된다. 마음이 유지된다. 이렇게 뭐 했다? 비유했다. 유추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선지에다가 실현에 해당하는 다른 단어들을 집어넣어 놓고 물어보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 신뢰나 사랑 같은 것, 또는 이걸 지조절개라고 할 거 아니야. 지조절개도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를 처리해가지고 정보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학교 내신도 변해갈 건데요.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빈칸을 채우라는 형태의 서술형이 나올 거예요. 이미 나왔고, 어떤 학교들은.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시나 문학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문제 푸는 건 여러분 나름대로 회로가 뚫려 있으시니까 하시네. 자, 오케이. 잘 하셨어요. 그거는. 자, 그런데 이렇게 얘를 재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잡는 거 잘 안 돼 있잖아. 그래서 당분간 저랑 고전 시간을 바탕으로 이런 거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 맥락으로 얘도 정리해 볼 건데, 자, 여러분, 얘는 장르가 뭐지? 나의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장르가 뭐예요? 사설시조야.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시조라고 의심을 하고 들어가야 되냐면, 시조가 4750수예요, 고전 시조가. 굉장히 일단 작품이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어디서부터? 향가부터 시조, 가사까지 이어지는 특징이 있어. 향가에서는 그게 19체 향가의 낙구였죠. 시조에서는 또는 가사에서는 뭐야? 가장 마지막 종장의 첫 음보가 몇 음절이야? 3음절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부터 찾으셔야 돼. 이해되셨니? 그래서 사설시조라는 게 보이셨어야 돼요. 그럼 사설시조는 보통 어디가 길어져? 중장이 길어지죠. 초장 또는 중장. 여기는 중장이 지르는 케이스지.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시조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써보실래요? 자, 이쪽으로 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 끝으로 잡아주시고, 시조의 형식적 특징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향가의 낙구에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향가 낙구의 흔적은 어떻게 나와 있다? 그렇죠.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이야. 자, 이제 두 번째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할게.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시조에서 운율 만드는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음수율이야. 음수율이라는 거는 음의 글자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첫 번째, 45자 내외. 그리고 3, 4조나 4, 4조의 반복. 마지막 종장은 어떻게 되더라? 3, 5, 4, 3인데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봤을 때 구조상 어떻게 되는 거냐? 3개의 장과 6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리고 보통 이 구는 대구예요. 그 어떤 대구냐? 경우의 수는 두 가지겠지. 이렇게 대구든지 이렇게 대구든지야. 됐죠? 그래서 3장이니까 여기가 초장, 중장, 종장이 될 것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장, 6구 되시겠죠. 시조 형식장의 특징 이렇게 세 가지에 네 번째는 운율이야. 자, 여러분, 음보야. 음보율이야. 음보율은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3개 또는 3음보 또는 4음보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2음보도 있는데 2음보는 앞트지게 잘 안 나와요. 민요 쪼여가지고. 자, 3음보는 자, 더 3개밖에 덩어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맞추기가 더 쉬워요. 난이도가 더 쉬워. 쉬우니까 좀 더 서민적이야. 여기는 어려워. 그래서 귀족적이야. 그럼 조선시대 귀족이 양반이고 양반들은 보통 시조 같은 걸 썼어요. 가사 같은 걸 썼고 좀 길어지는 거. 반면에 고려 가요는 가요잖아. 그래, 그러니까 서민들이나 대중들이 불렀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음보율은 4음보다, 3장 6구다, 45자 내외다, 종장의 처음부 3절이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자, 이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언제 튀어나와도 언제 튀어나와. 그래서 이게 해운대고 1학년 이번에 중간고사 때 나왔는데, 아니 이걸 틀리는 애들이 해운대고에서도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가 틀리고 있는 걸 보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자. 시조의 형식상의 특징을 다 적어보시면 이렇게까지 못 적잖아.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정리를 딱 한번 해두세요. 자, 필기 다 끝나셨니? 자, 그럼 봐봐. 시조라는 단어가 딱 튀어나오자마자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는 저거니까 싹 다 정리하셔야 되겠고,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좀 따라오시죠. 필기 시간 좀 더 드릴게. 칠판. 그럼 봐봐. 중문, 대문. 중문을 나갔다. 대문을 나갔다. 그렇죠. 뭐가 있어? 두 번째 여기에는 대구도 있고요. 유사, 통사구조, 동일, 통사구조도 되죠. 그 다음에 잘 봐야 되라. 중문을 나서고 대문을 나갔다. 전부 다 뭐라고 해야 돼? 그렇죠. 연쇄, 나열, 반복, 변주 다 됩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할게. 연쇄는 똑같지는 않아. 예를 들면 원숭이 엉덩이 빨개, 빨간 거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런 식으로 단어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 연쇄야. 그럼 봐봐. 중문을 나섰고 대문을 나섰고 연달아 되어 있잖아. 연쇄야. 근데 중문, 대문, 나열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나열이요. 그 다음에 문 종류가 반복돼 있지. 반복이야. 하지만 좀 변하죠. 변주도 돼. 그래서 연쇄, 나열, 반복, 변주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거의 비슷해요. 계속해서 지방에 올라서 쫙 봤더니 뭐가 보였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3번.
거머 희뜩 보였는데 이걸 님이라고 판단을 했잖아. 봐봐. 님이 구나 무슨 법이야? 4번 영탄법이고요. 자, 거머 희뜩 보였는데 이게 님이라고 내가 생각을 한 거지. 여기다 쓰셔야 돼. 착각의 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갔어? 곤비, 인비, 인비, 곤비, 천방, 지방, 지방, 천방. 자, 나의 모습을 흉내낸 거니까 의태어죠. 워렁퉁탕, 우당탕탕, 이건 의성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의태어일 수도 있어요. 의성, 의태어도 보였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봤더니 결국 걔는 뭐였어요? 거머히뜩한 게 사실은 님인가 했더니 3대였던 거죠. 그래서 착각의 원인을 여기 와서 깨달았죠. 그것에 대한 반응인데 뭐 하고 있어? 네, 웃음유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웃음유발하고 있어? 넛을 떠는 거지. 아, 밤이어서 괜찮았지. 낮이었으면 나 웃길 뻔했구만. 라고 하면서 사실은 웃음 유발로서 해학으로서 해결하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수능형 문제보다 내신에서 묻는 게 훨씬 디테일하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학교 선생님 필기는 잘 해놓으셔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내신 필기 열심히 외웠더니 뭐 선제 처음 보는 작품 나와서 틀리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연습이 되면 선제 처음 보는 게 나와도 다 대응이 되거든. 그래서 그걸 몇 개 연습해봤으니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문제 자체는 워낙 쉽죠. 일단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필기 좀 하십시오. 자, 되셨니? 자, 그럼 볼게. 제가 아까 주제를 정리하라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첫 번째 문제는 보통 주제 묻는 문제예요. 내신도 요즘은 그래. 자, 그러면 가의 주제를 보자. 가의 주제는 뭐야? 그렇지. 야, 우리가 천년 떨어진들 헤어지겠어? 자, 그럼 봐봐. 천년을 떨어지진 않았지만 떨어질 거라고 뭐 했니? 가정했죠. 그 가정에서 어떻게 했어? 자신의 반응을 보여줬죠. 자, 두 번째, 나는요, 주제가 뭐야? 저 님인가? 라고 착각을 했고, 착각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갔지. 자, 근데 좀 더 보자. 그러면, 가정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천년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근데 애들 어떻게 인간이 천년 떨어지겠니? 무슨 법이 쓰인 거야? 과장법 쓰였죠. 두 번째, 이 사람이 님인가? 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뭐 하고 있어? 의성의태어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 가와 나에 쓰인 주제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표현법이 뭐였던 거예요? 과장법이고 묘사였던 거야. 그래서 상황의 가정이다, 행동의 묘사다, 정답 5번이 보이는 거예요. 됐니? 선생님, 지금 나에서 과장법, 그렇죠. 왜? 묘사 플러스 뭐가 쓰였어? 우당탕탕 막 하면서 막 과한 행동을 하잖아요. 과하게 표현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서도 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정답 5번이구나가 되는 거고. 자, 하나씩 선지를 판단해 볼게요, 여러분. 자, 구체적이다라는 거는 구체적인 지명, 뭐 몇 시 이런 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요. 두 번째, 서리법인데 가의 서리법이 있었고 나 확인 안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대조연세인데 내가 아까 얘기했었지. 지금 가는 연세 잘 모르겠어요. 대조도 모르겠어. 그래서 가는 지금 애매하고 나는 대조 연세 있다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측면에서? 자, 원래는 뭐였던 거야? 네, 거머히뜩한 거야. 이걸 나는 님인가 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얘가 3대였어. 그럼 봐봐. 님이라는 거는 나의 기대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3대라는 건 나의 실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조가 가능해. 그런데 가는 대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죄송해요. 나는. 그러니까 나는 대조가 될 수 있는데 가가 대조되는 게 있을까?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왜? 뭐 실현하고 글쎄 이게 실현이지 실현과 대조되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에서 지금 확인하기 힘들어서 나에서는 대조 연세가 있으나 가에서는 없었다야. 하나 더 얘기할게. 격정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감정을 과장하거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일단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나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뭔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나 같은 경우에는 야 남들 웃길 뻔했네 웃으면서 끝났기 때문에 격정이라는 거는 자신의 슬픈 감정이나 이런 감정들을 극단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다. 필기 다 되셨죠? 자 봐봐. 우리가 단순히 답을 푸는 것 이상으로 선지를 엄밀하게 이렇게 고치시는 걸 잘 보셔야 되겠고 자 이제 이어서 A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의 의미랑 가장 가까운 것이고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그 지조 절개 묶고 있는 거 바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세트야. 그래서 앞으로 이 가작품은 여러분 수능 때까지 무조건 비슷한 게 정석가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한 번은 보게 돼 있습니다. 내신이든 수능이든 기억 잘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조절개에 해당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나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끈이라는 거 확인이 되셨죠? 자 여기 뭐가 있었다? 끈은 유지된다. 됐니?
자, 그래서 얘는 무조건 내신이나 수능에서 한 번은 출제가 돼. 앞으로 여러분 3년 동안 무조건 한 번은 보니까 정석과 꼭 기억하시고 나도 100%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입안에서 다루는 이 문학 작품들은 출제확률 높은 거 다루고 있고 시집살이의 노래는 100%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보충 영상으로 드릴 건데 여기 두 작품 100% 출제되는 거에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었죠. 사설시조의 특징과 특히 해학이라는 특징인데 해학은 웃음 유발이야. 웃음 유발하는 건 첫 번째는요. 말장난, 언어 유희. 두 번째, 몽개그. 세 번째는 비상식. 네 번째는 통념에서 벗어남.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봐봐. 아까 이 사람 뭐 했어? 몽개그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뭐 약간 좀 통념 벗어나고 약간 모자란 사람처럼 보였잖아. 이게 착각과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두 가지래. 일단 우순 유발도 되겠지만 뭐도 되고 있다? 네. 절실함, 진지함, 진솔함, 애틋한 간절함 등이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번 선지부터 볼 텐데 화자가 저녁밥을 짓다가 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혼잣말하는 모습. 뭐 진솔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지금 상황을 정확히 봅시다. 자, 님이 온다. 자, 이거는 출제 의도가 보이죠. 자, 선후 관계를 보라는 거야. 자, 시간을 쭉 보잖아요. 일단 밥을 먹었어. 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일단 밖에 한번 나가볼까? 님인가? 이러면서 내가 달려간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했어? 실망한 거지. 자, 봐봐. 처음에는 밥을 먹었어. 밖에 나왔어. 저기 거미꾼 뭐지? 님인가? 달려갔다가 가보니까 이 3대구나. 이렇게 실망하는 이 흐름이잖아. 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봐봐. 내용일치로도 풀어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선후관계를 잡고 있었으면 좀 더 엄밀하게 보셨을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2번이라고. 왜? 이 사람이 착각한 것이 우순 유발의 이유잖아요. 그래서 문학에서도 이렇게 원인과 결과 가지고 문제를 만들더라.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4번은 님 만나느라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여기서 느긋하겠어요? 4번 선지. 님을 원망하진 않지. 웃으면서 끝내버렸고 그 다음에 밤 탓이 아니라 그냥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고 3대 탓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착각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게 진짜면 잘 모르겠어. 정답 2번은 어렵지 않게 골랐을 겁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잠깐 저 잡아주세요. 자, 이제 이반 학생들의 목표는 이렇게 두 가지야. 1학년 2학기 때 문제가 되는 게 고전문학하고 중세고 문법일 거예요. 근데 일단 중세고 문법을 여러분 학교가 어떤 내신이든지 간에 80% 이상은 마무리해 드릴 거야. 그 다음에 수능 문제는 100% 해결해 드릴 거예요. 2학기 시험 범위는. 그 다음에 1학기 시험 범위는 보충 영상으로 갈 겁니다. 자, 문학인데 문학의 기초도 보충 영상으로 갈 거고 저랑 같이 고전문학 작품 정리랑 고전문학 문제 풀이 갈 건데 오늘 수준 보니까 고전문학은 좀 더 난이도를 높여도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다다음 주 걱정되는 학생들은 저희가 기초 과제가 나갈 건 잘 해오시고 일단 이번 주 과제가 문법을 집중적으로 완성해오는 구간이니까 잘 활용하시고 영상 필요한 거 보충 영상 챙겨드릴 거니까 보충 영상 포함해서 문제 잘 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안녕히 가시고 혹시 남아서 질문 상담 있으면은 저랑 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